경비원 아저씨의 모습은 결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용역 감축 방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면서 입주자 한 분이 사람의 일터를 없앤 일에 신중하자며 붙인 대자보인데요. 이런 노력 때문일까요? 입주자 과반수가 관리비 10,000원 절감 대신 상생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겨울 들어가는데 훈풍 같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제히 카페, 식당 등 방역수칙 점검에 나섰고요.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벌금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내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과 부산 주요 지역에서 10만 명 집회를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당과 이 정부가 네. 계속해서 메시지를 오늘도 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회 주관 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킬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 충분하다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자체는 만약 불법적인 집회가 이뤄지면 동일 기준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달라라고 주문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8.15 광화문 집회 기억하실 겁니다. 그쵸. 그때 보수단체가 거기 모여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고 또 그 집회를 통해서 확산도 좀 많이 됐잖아요. 감염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진보단체 주말 집회를 그냥 뭐 이 정부에서 대충 넘어가거나 설렁설렁 봐주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런 걸로 인해서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더 당정이 오늘 메시지를 보면은 더 심각하게 또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좀 내놨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내놨지만 말을 좀 들어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 다른 곳들에서. 네. 뭐 아직 그쪽에서는 얘기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됐다.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최대한 적게 모여서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뭐 10만 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 곳에 10만 명이 모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정부의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일 현장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곳에 10만 명이 안 되려도 그래도 뭐 한 10,000명 가까이는 모일 거 아니에요. 한 곳에.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우선은 그 집회 주최 측에서는 최대한 네.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양새로 가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조심하셔야지. 이럴 때 집회에서 괜히 또 코로나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욕 많이 먹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서울에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저도 숫자 보고 걱정되더라고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91명이었습니다.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숫자가 지난번에 이 수도권에 집단 감염 여파 있었잖아요. 그때 지난 9월 4일이었는데 198명이었거든요. 그 이후 70일 만에 최대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주일 현황 한번 살펴보면은 이 지난주 토요일에 89명이었고요.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143명이었는데 이어서 126명, 100명, 146명 그리고 어제 143명이었다가 이 오늘 191명까지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을 좀 따져보면은 이 100명 아래였던 날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말이었고요. 검사 건수가. 아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1.5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실내 환기도 좀 어렵고 또 바이러스 생존에는 유리하잖아요. 이런 겨울철을 앞두고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이 브리핑을 했는데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의 조정 기준도 2, 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명 미만 이게 1단계 유지하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다들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마스크 또 얘기를 우리 박정우 기자가 전달을 해주시는 네. 시간을 마련했어요. 참 올해 초에 상반기에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줄 서서 막 야. 그런 상황들 그래요, 맞아요.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었는데 이게 지금도 또 마스크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뭐 장소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뭐 대중교통, 그리고 뭐 집회 시위장, 뭐 의료기관, 약국, 네. 요양시설, 뭐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다 써야 되고요. 이 가운데 뭐 중점관리시설 9종류, 그러니까 클럽, 룸살롱 같은 유흥시설 5종류하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 판매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다 써야 되고요. 일반 관리시설 4종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또 직업 훈련기관 다 포함이 되고 다 들어가네요. 다 들어간다 네. 보시면 돼요. 콜센터 같은 곳,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등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안 쓰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위반 당사자에게 만약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지자체에서 단속하잖아요. 네. 가서 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것을 현장 지도합니다. 뭐 코를 보이게 쓴다든가 아니면은 턱만 가린다거나 마스크. 이렇게 하면 올려 쓰세요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때 아니 내가 왜요? 아니 그런다고 저는 답답해서 못 씁니다. 이렇게 거부하면 네.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한번 현장 지도를 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착용을 그때 현장 지도 받아서 바로 쓰면은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네. 뭐 우선은 제대로 다 쓰셔야겠지만은 그런 과태료 부과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같은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운영자 역시 행정 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관주돼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내야 됩니다. 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약간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안내만 하면은 괜찮다라고 해서 안내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렇습니다. 물어야 되는데. 과태료 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 손님들, 시민들이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좀 이게 근데 애매한 상황이 좀 있어요. 어떤 거요? 애매한 상황. 만약에 음료를 마실 때나 아니면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그때는 안 써도 됩니다. 뭐 아. 먹거나 수영을 하거나 탕 안에 있을 때는 안 써도 되지만, 문제는 다 뭐 음식을 먹고 계산할 때 이럴 때는 써야 돼요. 그리고 목욕탕 같은 데도 다 이용하고 나와서 탈의실에 갈 때는 또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좀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원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산 같은 야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는 안 써도 되지만, 뭐 집회 시위 현장이나 행정 명령이 내린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목욕탕 같은 데서 그 탕에서 나왔는데 좀 젖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바로 마스크를 써야 마스크부터. 되느냐. 아. 저도 이게 원래 궁금했어가지고 네. 예전에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욕탕 갈 때 탈의실까지는 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탕이라고 하는 게 이 물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거기부터. 시작되는 네. 거기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PC방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니 PC방엔 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으면서 뭐 라면을 먹으면서 젓가락 든 채로 먹으면서 PC방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게임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음식을 먹는 거냐. 헷갈린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것도 좀 헷갈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음식을 먹을 때는 괜찮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음식 먹는 중간에도 중단을 한다면은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게임 상황은 뭐 제가 판단 내릴 건 아니지만 아마도 커피를 최대한 이렇게 한 모금 마시고 내려오면 딱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그게 거죠. 사실은 원칙이죠. 사실은 원칙인데 애매한 부분이고, 헬스장 같은 곳에서도 네네. 마스크를 쓰고 뭐 걷거나 뛰거나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 그러면은 안 다니겠다, 취소하겠다 이러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저희 동네도 헬스장 그 한 달 10,000원 막 이렇게까지 붙이더라고요. 워낙에 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드니까 완전히 파격 할인 막 이렇게도 붙이고 하는 걸 봤는데 네.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일상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안 쓰신 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네. 카페 가도 요새는 예전에는 사실 안 그런 분들 많았어요. 일단 카페 들어가면은 커피 마시니까는 이거 벗어놓고 있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커피 마실 때는 이렇게 뭐 벗더라도 네.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다 이렇게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손님 중에 그 벗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직원한테 가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 지금 좀 이게 방송이 아니 안 본인이 좋다. 직접 가서 한마디 하시지 직원은 곤란하게 가서 얘기를 하게. 근데 이럴 때 좀 와서 이렇게 도와 지도를 해주면 좋긴 하겠어요. 네. 사실 이게 점주 입장에서는 손님인데 말하기가 힘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까는 가서 꼭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손님이 안 쓰는 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손님이 안 쓰면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안내를 아까 말씀하신 네네. 대로 안 했으면 안내를 안 방역 수칙을 했으면. 안 적었으면 이제 1차, 2차 나눠서 그렇게 과태료 부과되는 거고요. 네, 지금 뭐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계속 심상치 않게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실효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이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해서 감찰해라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지시를 했고 이거하고 함께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하라 이렇게 또 지시 두 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웅 검사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감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지켜보라는 거죠. 또 뭐 기소를 한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지켜보라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거를 지시를 하고 또 이런 법률도 만들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른바 한동훈법, 한동훈 방지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이 당시에 정진웅 검사랑 몸싸움했던 거 이제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전히 포렌식 작업을 못했고 기소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방지법이 아니냐, 한동훈 검사장을 타겟으로 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률 제정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들이 심했습니다. 네. 어제 야당에서 뭐 반발이 심했고 금태섭 전 의원, 이 무소속 의원도 나서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반발이 심하니까 추 장관이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이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즉 이런 반발에 굴하지 않겠다.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거예요. 그리고 특히 추 장관은 이 인권 수사를 위해서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헌법의 자기부재 금지, 그러니까 묵비권 인정, 그러니까 그 자기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이런 것과 조화를 찾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진술 거부권이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고 결국에는 만약이라도 어떤 형태로든 통과가 된다면은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네. 뭐 도전에 응전하고 역사로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뒤돌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법이거든요.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네. 조금 뒤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시민단체들에서 비판하고 성명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공안정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이건 뭐 미국 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비밀번호를 테러리스트로 의심이 된 사람의 그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음에도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해서 가르쳐주지 않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인가요? 야당도 그렇고 민변도 그렇고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그동안 침묵해오던 참여연대까지도 이 추미애 장관 사과를 요구하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네,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그런 지시다.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라는 뭐 촉구를 뭐 국민의힘, 정의당, 민변, 뭐 참여연대 등 다 같이 하고 있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국민 모두를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기에 이제 맞닥뜨리겠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니까 법무부가 다시 또 입장을 내놨는데 이게 법원 명령 시에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N번방 사건을 또 사례를 들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서 수사가 지연됐다. 이런 언론 보도를 예로 들었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 성범죄자인가요? 그 왜 한동훈법이라 그래요? 여러 디지털 이 상황에서 디지털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법도 좀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법무부에서 내놨습니다. 글쎄요. 악법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 민변, 참여연대 그리고 야당 그리고 많은 법률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러브콜을 보냈다는 거는 뭔가요?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니죠? 뭐 본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밝힌 그렇죠. 거죠. 예. 기자들이 직접 얘기한 건 물어보니까. 아니지. 기자들이 보낸 건 물어보니까. 아니고요. 네. 이게 어제 마포 포럼에서 강연했거든요. 마포 네. 포럼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의 전직 의원들, 특히 이제 김무성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포럼인데 여기 강연 마치고 이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가 플랫폼, 야권 혁신 플랫폼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윤 총장 같은 사람은 어떻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 윤 총장 같은 분이 혁신 플랫폼에 들어오면 야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분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가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긍정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서울타임즈는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얘기를 마스크를, 너무 많이 네. 했나 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정의당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 달간 집중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 대표 발의하신 분이죠.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0일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하겠다. 이 집중행동이 어떤 것들인가요? 이제 국회에서 국감도 끝나고 다시 입법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입법의 시간을 맞이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제대로 논의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권 안팎 그리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다가 다시 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그런 집중행동 기간으로 설정한 게 이 집중행동이라고 하는 기획입니다. 그렇군요.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을 해보려고 상당히 여러 번 시도를 했었죠, 이전에. 근데 항상 좌초됐었는데 그 좌초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항목이 또 있죠, 특별히. 설명 좀 그렇죠.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포함하면 총 국회에서는 8번 이 제정 시도가 있었는데 네. 번번이 그때마다 어떤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에 번번이 정치권이 그걸 잘 버텨내고 통과시키지 못해온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이제 8번째로 발의되는 시점에는 저희는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를 거다. 이번에는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캠페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변화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21대 국회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여당이 이제 만들어져 있고 이 여당은 다름 아닌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었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공약이기도 했었던 이 차별금지법을 여러 번 발의를 같이 하기도 했었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인 의지를 모아서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기독교계가 반대를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에 반대한다.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어떻게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하시는지요?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이렇게 좀 같이 힘을 합해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까지 정치권이 여러 번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단어 뒤로 이 차별금지법이나 어떤 성적 지향,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사실은 함구해온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가 멈춰 있어도 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진행한 인권의식의 조사,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조사를 보면 국민 가운데 이제 10분 중에서 9분은 이런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이런 여론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국회가 이런 여론, 변화된 여론을 잘 느끼지 못하고 이제 관성에 의해서 어떤 지금까지 존재했던 반대의 목소리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측면이 아직도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할 것이다라는 보도도 있었어요.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이 내용과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 내용과 혹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사실 이상민 의원이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저희가 법안 발의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이제 제안하신 평등법 시안을 기초로 두고 여러 안을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해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좀 다른 부분은 이제 차별을 규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차별의 시정을 어떻게 명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행 강제금 같은 이제 구제 조치들을 좀 넣어놓은 반면 네. 이상민 의원 안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빠지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사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큰 어떤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좀 기대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좀 견인하기 위한 여러 기획들을 이번 집중행동 기간에 좀 실천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의당이 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더 있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금 정확히 어떤 법안인지 참 짧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요즘 대부분의 어떤 대형 재해 사건들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요. 그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기업 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간주하고 이에 관한 사업주들의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처벌을 좀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돌아가신 고 김용균 노동자분 같은 산재 이제 사망이나 아니면 세월호 참사처럼 그런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가습기 살균제 문제처럼 이런 위험 물질을 제조해서 그 결과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기업이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이에 관한 어떤 형사적인 책임 그리고 과실이 증명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제 강력한 배상 책임을 그 사업주, 법인, 기관들에게 묻는 그런 법안입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또 떠오르긴 한데 이 가습기 살균제 이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이 좀 바뀌어가면 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입법할 수 있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조금 국민의힘 측하고는 생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제 발언이 나온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이제 그게 당장 그 당내에서 얼마나 내부적인 동의로 모아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제 박주민 의원식 의원도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데에서는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진한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는 이제 처벌의 수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적용하는 거를 어디까지 유예할 거냐. 제한할 거냐의 문제가 더욱 핵심적인데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의 거의 80%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은 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거를 4년을 유예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4년 동안 이 8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되게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좀 영세한 기업에는 이제 아마 이걸 유예하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많은 피해나 이런 사고가 50인 이하에서 기업에서 네. 사업장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유예 조항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연결되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추미애 장관 법무부가 일명 한동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휴대전화 네. 비밀번호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브리핑을 내서 그것이 굉장히 부적절한 지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아, 어떤 점에서 부적절하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추 장관께서 말씀을 이제 하신 내용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수사권한 규제법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제 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수사기관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암호 해독 명령 허가를 청구하고 있다. 그런 비슷한 법제가 필요하다면서 콕 집어서 이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법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일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대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형법 적용에 있어서의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볼 때 과연 추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런 발언의 내용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제 국민의 자유권을 상당히 침해할 소지가 높고 경우에도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논평을 냈습니다. 네. 정의당의 입장이기도 한가요? 정의당 제가 일단 정의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종철 정의당 대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정의당 뭐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뭔가 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 색깔을 보여야 된다 말도 있었는데 정의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장혜영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김종철 신임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그 이후의 행보들에 기대감들을 표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대표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정의당은 어떤 거대 양당의 댓글을 다는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본문을 쓰는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했는데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그렇고 이번 국회에서 저희가 처음 발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해묵은 과제들로 매번 국회에서 지적이 되어 왔지만 지금까지도 해결되어 오지 않은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미뤄져 있는 정의들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원칙적인 목소리들을 소리 높여가는 게 사실 정의당의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랄까요, 장혜영 의원님이나 뭐 이호정 의원님 이런 분들의 색채가 좀 더 많이 묻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건승 빌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터넷을 달군 화제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클릭 한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이 자꾸 이렇게 헛나오고 그런 날이 있죠. 왜냐면은 미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빼먹어갖고 그건 그냥 싹 지워주세요. 그래서 미흡자가 싹 들어가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네, 공식 미남, 뭐 조각 미남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어쨌든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미남이신지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네. 뭔가요? 그 남녀 쌍방 폭행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관련 거. 이야기요. 네네. 그게 이제 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지난 7일에 이제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유포가 돼서 논란이 됐는데 남성이 보면 이제 쓰러진 여자 얼굴을 휴대전화로 막 가격하고 가격했죠. 네. 이 장면이 이제 지하상가 CCTV에 담겼잖아요. 근데 사건에 대한 반응이 지금 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남자가 잔인하게 여자를 때린 데이트 폭력이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도 때렸으니까 쌍방 폭행이다. 이게 이제 뭐 기사도 사실은 이렇게 나뉘어서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영상을 보면은 남녀가 모두 주먹을 휘두른 건 맞죠. 근데 이제 물리력 차이가 좀 압도적이고 폭력 자체도 일방적이라는 거는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지난 며칠 이제 온라인을 좀 뜨겁게 달렸는데 이게 폭행이 남녀 모두가 가해자인 쌍방 폭행인가 아니면은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 약한 파트너를 향해서 휘두른 어떤 데이트 폭력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한 신문사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예. 이수영 교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 이번 사건이 양자가 동등하게 싸운 쌍방폭행으로 규정되는 것에 좀 분노를 드러내셨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국내에서 보면 뭐 남편에게 맞는 아내라든지 애인에게 맞는 젊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쌍방폭행이 뭐 몸집이 작은 사람에게 특히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는 여성에게 크게 좀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열대 맞고 한번 손톱으로 핥힌 자국 있다고 치면 경찰에 가면 이것도 쌍방폭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쌍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양쪽이 싸운 경우 한쪽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도발하지 않고 상대가 멈춘 뒤에는 폭력을 쓰지 않아야 하고 위험한 물건 써도 안 되고 상대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여서 정당방위 자체도 인정받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 한번 얘기했었어요. 예, 화요일에. 그래요.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예. 화요일에 그 정당방위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이건 조금 너무 뭐랄까요? 그러니까 좁은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뭐 밤에 맞았다 그러면은 뭔가 좀 허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서 네. 아니 지금 얻어맞고 있는 사람이 막 휘두르는 거 그걸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까 그러니까요. 예. 얘기까지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결국엔 데이트 폭력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뭐 늘어나고 있는 시치고 예전에 더 있었는데 신고를 안 하다가 지금은 신고를 해서 늘어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네. 이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맞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일단 남녀 사이에도 일어난 폭행도 지금 단순 폭행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고요. 그 사건 통계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 14,000건에서 2019년에는 이제 10,000명까지 육박을 했는데 어쨌든 이 벌어지는 사건 수에 비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원칙 같은 게 이제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뭐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조두순 사건 보더라도 조두순의 인권이 좀 중요하다면서 결국에는 지금 피해자가 이사 간다라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킹 방지법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그러니까 약자를 좀 보호해야 된다라는 원칙 그리고 이번에 그 입양한 아이 숨지게 한 사건도 맞아요. 사실은 3번이나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엔 몇 번이나 이렇게 스토킹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신고 계속 하는데도 결국은 약자 보호받지 못하고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트 폭력도 사실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강자와 약자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에 대한 아동 폭력도 마찬가지고 거의 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걸 뭐 여성과 남성의 문제로만 접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어떤 가족이나 뭐 연인 이렇게 좀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되면 더더욱 약간 알아서 뭐 예. 해결하세요 그 안에서 개입 안 하려고 하는 좀 움직임들이 많은 것 네, 같아요. 이거는 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때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은 집콕 문화생활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그거 뭐 당연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빅데이터로 좀 뽑아 본 거거든요. 네네. 이제 뭐 저도 이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코로나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걸 보니까 그 코로나19 전후로 비교할 때 문해 콘텐츠를 보다의 연관어 가운데 가장 높은 언급량 증가율을 보인 게 이제 콘서트, 그다음에 드라마, 독서, 웹툰, 클래식, 게임 순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런 집콕 문화생활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즐기던 콘서트하고 클래식이 비대면 온라인 공연으로 바뀌면서 이제 집안에서 좀 즐길 수 있게 됐고 많은 분들이 즐겼고 특히나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이렇게 언급이 많이 되면서 뭐 소통이나 유튜브가 나와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콘서트를 많이 보면서 소통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클래식 연관어로는 조성진 외에 뭐 무료 동영상이 등장해서 집안에서 부담 없이 좀 무료로 공연을 즐긴 것도 알 수가 있고 드라마 주요 연관어는 집콕하고 넷플릭스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 OTT 서비스 다시 보기가 네네.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동물의 숲이라든지 게임 엄청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전 대비해서 언급량이 2,600%나 급증했고요.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소비 방식 보니까 생중계 실시간 채팅 언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실시간 소통에 대한 관심이 좀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는 걸 좀 많은 기업들이 안 것 같아요. 이제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왜냐면 콘서트 하면은 5만 명 정도 들어오던 게 네. 이런 걸로 하면은 실시간 접속자 수가 뭐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들어오니까 우와. 외국이 함께 보니까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쪽으로 아마 수익 모델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소식은 평양 주민들이 트위터를 한다고요? 예, 이게 좀 흥미로운 기사였는데 네. 북한 당국이나 단체가 아니라 주민 개인 명의로 내세운 트위터 계정이 등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그다음에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소개한 트위터 계정 두 개가 그냥 예사로운 개인은 아닌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계정 보니까 10월에 가입이 됐고 지난달 1일에 첫 트윗 올린 다음에 1, 2일 간격으로 결국에는 북한 체제 선전하는 글 수십 건이 이제 아하.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조선에서 일어나는 희소식과 북남 관계 소식 전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 여러 가지 상식을 좀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이게 남측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외국 또 해외에 있는 분들 겨냥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좀 올라온 트윗도 많아서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또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이 대외 선전 매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을 표방한 결국은 북측의 뭐 어떤 당연히 선정용이 그렇죠. 되는 게 예. 중국도 안 돼요. 구글 뭐 예. 페이스북 이런 거 안 돼요. 네. 당연히 안 되지. 그럼에도 어쨌든 개인의 계정을 팠다라는 게 좀 약간 하나 쪽의 아이디로 했네요. 예. 흥미로운 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음. 그러니까 김명일 부장 명의 트위터는 보니까 얼마 전에 금연법이 채택됐다. 금연법이 그래도 한다 하는 내용가였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끊을 결심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약간 설정티가 나는데. 그다음에 이제 김장 관련 내용도 있었고 이게 트위터의 통일의 메아리 우리 민족끼리 같은 네네. 북한 단체가 운영하는 계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개인 계정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친숙한 선전에 나섰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릭 핫 뉴스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멀리 보는 시간이죠.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예요. 이분이쇼에서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도 좀 생소해요. 참여소득. 예. 기본소득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뭐 예. 이거에 대한 뭐 논문이나 책 같은 것도 지금 서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참여소득은 조금 낯설어요. 예. 제가 심지어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예. 별로 안 나와요. 기본소득에 참여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참여소득 자체는 안 나와서 예. 자 일단 이 참여소득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좀 짧게 설명을 네. 드릴게요. 이게 그 사회정책, 그러니까 대안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제안된 건데요. 기본소득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비슷한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비슷한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이걸 받는 사람이 재산이 많든 적든 또 직장이 있든 없든 그다음에 소득이 많든 적든 이것하고 무관하게 모두가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왜 그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노인연금 다 이렇게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건 달라가지고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기본소득하고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은 보통 앞에 그 무조건이란 말이 보통 붙어요. 그렇죠. 언컨디셔널 무조건. 예, 무조건 준다. 이거는 그 무조건 주는 게 아닙니다. 어. 조건이 붙어 있는데 사회에 기여가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정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 기여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인정되는 되는 일정한 활동을 해야 이 소득이 지급이 네네. 됩니다. 요 점에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활동이냐 그러면은 뭐 이제 이게 뭐 실현된 건 아직 아니니까 지금 네네. 논의만 많으니까 논의되는 종류를 보자면은 우선 이 노동시장에서 일하시던 분들 중에 이제 암이라든가 큰 병에 걸려서 이제 병이 걸리고 심장이 아파서 이렇게 요양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그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퍼져 있거나 뭐 이렇게 뭐 깽단에 들어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네. 그러니까 뭐 미술 학교를 다닌다든가 뭐 어. 디자인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교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 공식적 비공식적 돌봄 활동들. 아, 우리 어머니도 생각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희 외할머니도 그 자리에서 한 11년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배설물을 갖다가 저희 그 숙모님께서 11년 동안을 받아내셨는데 이런 게 엄청난 그 이 돌봄 활동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기관에 나와서 무슨 사회 요양사 그 자격증을 따고 뭐 이렇게 정식으로 취직을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돌봄 활동을 하는 네네. 분들한테 지급된다. 이 활동이 인정되면 그다음에 그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도 지급이 됩니다. 이를테면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마을 단체라든가 마을 기업에서 열심히 뭘 한다든가. 근데 이제 그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분명히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한 거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기본소득하고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조건하고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본소득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해야 지급이 된다. 이 점입니다. 아, 뭔가 사회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나 하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그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네네. 기본소득을 받은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 듣자 하니 저 양양 그 강원도 양양 앞에 파도가 아주 좋다고 하더군요. 어우, 네, 좋다고 하죠. 거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기본소득을 받아먹고 그냥 팽팽 놀면서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일생 파도만 타더라도 그럼 계속 주는 게 기본소득이냐 말이 되느냐 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소득은 그래도 줘야 한다는 게 기본소득인데요. 이 참여소득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파도 타고 싶다고 해서 뭐 그냥 주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을 한해서 주는 것이 참여소득이에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예. 만약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진로를 뭐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이렇게 코디해주고 이런 분들 이런 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박봉이고. 예. 네, 처음에 시작하면 거의 열정페이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뭐 월급이라고도 할 수 없는 돈을 받으면서도 할 수 없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아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좀 보탬이 되는 돌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열정페이라서 이 길을 가는 스타일리스트 하급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쥐꼬리만큼 받는 거고. 제가 이 좀 이따 사람들은 좀 더 어떻게 되는 자세히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이를테면은 머리를 깎는 거는 누구나 깎아야 되잖아요. 네네. 저도 지금 안 깎아서 지금 말이 아닌데. 아,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에는 네. 이것의 사회적 가치를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런 분들도 받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의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것이다.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또 다른 예가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좀? 예, 그 좀 다른 좀 더 구체적인 네네. 예를 들어볼게요. 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그 길거리 지나다 보면 눈에 이렇게 밟혀서 괴로운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이 네. 그 허리도 굽은 분들이 많은데 자기 키의 한 4배쯤 되는 그 폐지를 잔뜩 줍고서 이렇게 아, 네네네. 지나가는 광경들이 많죠. 네. 그러다 많이 돌아가십니다. 이 교통사고가 나서요. 아하.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쥐는 돈이 얼마쯤 되냐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시세로는 아마 한 3,000원, 4,000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 아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폐지 모으고 해봐야 1,000원짜리 몇 장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분들이 받는 그 몇천 원이라는 돈의 계산 근거는 어디냐면은 이분들이 그걸 모아서 이제 고물상에 팔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고물상이라는 데는 또 영리업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채산성의 계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용을 계산해서 이만큼밖에 쳐줄 수 없겠다 해가지고 나온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3,000원, 4,000원 받고 이렇게 몇천 원짜리 몇 장 갖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폐지를 주었을 적에 사회가 입는 혜택이 과연 3, 4천 원어치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융이 2년생이다 보니까 62년생 아니고 네. 그 옛날부터 그 서울의 길거리가 얼마나 지저분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 폐지를 주운 다음부터는요 길거리가 지금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그 쓰레기가 있을 적에 그냥 이게 그 재활용이 가능한 거다 싶으면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너무너무 깨끗해졌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 재활용 그러니까 리사이클의 비율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지금 노인 자살률이라든가 노인 빈곤율 같은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네.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몸을 움직이셔가지고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활동을 계속하셔가지고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노인분들이 폐지를 주는 활동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기여하는 게 딱 3,000원짜리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계산이죠. 제가 참고로 이 얘기를 한번 이 얘기는 네. 꼭 하고 싶어요. 가끔가다 이제 그 방송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방송이나 신문에 BTS 네. 또는 김연아 이런 분들이 국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온 경제 효과가 200조다, 300조다 뭐 이런 기사들이 가끔 나와요. 네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제학에서 이 경제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그 본인들이 자기들이 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한 행동에 그 부수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익들을 갖다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200조니 300조니 하는 계산들이 그럼 무슨 돈으로 오고 간 거냐? 그건 아니고 그냥 통계적인 추산이거든요. 제가 근데 항상 그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게 BTS나 뭐 김연아 이런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 계산을 왜 마을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저는 그게 항상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걸 해본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사회에 그 가져오는 편익은 3,000원, 4,000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마땅히 그게 5,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웃돈을 얹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참여소득의 개념이에요. 이분들이 놀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받자는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 리어카 몰면서 그 폐지를 주었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제가 전 뭐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굉장히 뭐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생각은 하는데 오늘은 약간 냉혈한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좋습니다. 거예요.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기준도 있어야 되고 사회에 참여하는 무엇을 한다 그러면 사회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사실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가 이만큼 사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액수를 어느 정도로 그런 반영을 해서 줘야 되는지도 사실 결정을 해야 될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완전 냉혈한이에요 오늘. 예. 그래서 그 냉혈한이 돼야죠. 이 경제 문제는 다 해야죠. 이걸 위해서는 사회적 회계라는 게 필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고물상 아저씨의 이야기 그 예로 들어갈게요. 네네. 고물상 아저씨도 이 장부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뭐 단식부기를 하시는지 그분들이 복식부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분들도 다 회계를 하고 올해 얼마가 남고 자산 가치가 얼마가 늘고 그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고 다 계산이 있으세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가요. 회계가 영리 기업들의 회계밖에 없어요. 사회 전체에서의 회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는 것이 어느 만큼의 이익을 가져왔느냐. 그게 고물상 아저씨들의 장부에서 나오는 이익으로만 포착되고 그게 GDP로 계산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쓰레기 재활용이 어느 만큼 되느냐, 동네가 어느 만큼 깨끗해졌느냐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 회계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적 회계에 대해서 지금 뭐 영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블록체인을 이용하자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회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노인분들이 만약에 폐지를 줍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줬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때 지출돼야 될 비용이 있겠죠.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게 사회적으로 어느 만큼의 편익 내지는 비용을 가져오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회계를 계산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참여소득의 그 액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폐지를 줍지 않았을 경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을 두고서는 이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그 예. 부분을 이분들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건데 네네. 지금이 약한 버전이에요. 요거는 그 지금 경제학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그 외부 효과 네.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건데 좀 더 진전된 개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회계라고 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그 지금 있는 경제학하고 다르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활동을 어느 만큼으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계산하고 다시 평가하는 거를 함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를테면은 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피도 눈물도 없어 오늘. 예, 좋아요. 뭐 피도 눈물도 없으니까 저도 그냥 뼈 때리는 얘기 할게요. 네. 지금 학교 가면요. 네. 저도 그냥 뼈 때릴게요. 그 성적의 하위 50% 학생들 중에는 영포자, 수포자, 영어 포기자, 수학 포기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네.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뭐가 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제가 알기로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사회가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위 5%만 미적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위 5%만 영어 썰라썰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일정하게 그 산업사회에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상은 공부가 떨어지는 한 아까 말한 그 학생들에서 아무런 계획이 없거든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계획을 그 비용을 어떻게 포착을 하겠어요? 하나 더 그 중요한 예를 들게요. 이 참여소득이 1990년대에 영국에서 제기가 되는데요. 근데 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동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아하. 90년대 그 영국의 그 보험 시스템, 의료 보험 시스템이 네. NHS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보험이 아니고 정부 재정으로 하는 건데 네. 이게 빵꾸가 날 위험에 처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너무나 아동 비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동 비만은 많은 경우에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당뇨병이 생기고 등등 하니까 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NHS가 이걸 장기적인 통계 추세로 이게 봤을 적에 이 추세가 계속됐다가는 조만간 끝장이 나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동 비만을 줄여야 된다는 캠페인을 시작을 해요. 그럼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아동 비만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잘 먹어야 돼요. 영양 균형이 좋아야 그렇죠. 되고 그러면은 근데 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바쁘시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좀 챙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위해서 정부가 어떤 이걸 뭔가를 돈을 지출을 네네. 한다. 이 돈의 재정의 근원은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당뇨병 환자나 심장병 환자가 10년, 20년 주기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었을 때 NHS 건강보험이 어느 만큼의 돈을 아낄 수 있느냐. 그걸 미리 끌어다 쓸 수가 있겠죠. 이걸 하는 게 사실은 금융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참여소득이라고 하는 게 뭐 없는 데서 무조건 세금 뜯어가지고 그냥 주자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절약되는 사회적 비용이 있어요. 그 사회적 비용을 금융적으로 계산해서 그걸 금융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급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런 이제 사회적 참여 활동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 사회적 참여 활동에 대한 대가를 주자는 건데 네. 다 다르잖아요. 활동이라는 것이.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대가를 줄 때 어떤 일정 액수로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네. 차등을 줘야 되는 것인데 차등을 준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또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께도 드리고 뭐 여기 마을이나 이런 걸 깨끗하게 해주시니까 네. 그에 대한 이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걸 아껴주신 몫으로 드린다 하면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이들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한테도 뭐 그런 건강 비용 이런 거를 계산해서 준다 했을 때 네.
왜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예. 덜 받냐 이렇게 예.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폐지 줍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예. 애 받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 한번 봐봐 막 이런 얘기 나올 수 맞습니다. 있고 예. 그 분쟁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참여소득의 강점인데요. 네. 요거를 갖다가 그 앤소니 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1996년에 처음 제기를 했었어요. 아하. 이 사람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당대의 그 최고의 그 사회정책 전문가였는데 네. 이분이 이걸 얘기한 그 동기랑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적에 그 기본소득은 지금 말씀하신 그 다종다기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지급되잖아요. 네. 당연히 불평이 안 나올 수가 그쵸.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소득을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엔 활동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그 활동의 종류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어느 만큼 기여하느냐, 그리고 그 활동을 몇 시간 정도 했느냐에 따라서 다 차등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참여소득이 그 기본소득하고 달라지는 점이 그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조건으로 붙기 때문에 네. 누구나 똑같이 지급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럼 차등을 주는 이제 그 기준을 사실 만들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이제 건의를 하고 싶은 거는 같은 애들을 보더라도 중학생 아들 보는 건 제일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그 중학생 아들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덧붙여 얘기하면 똑같이 돌봄 노동을 하더라도요. 네.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돌보는 돌봄 활동 있죠. 이걸 같이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훨씬 더 많이 좀 쳐야 그렇죠. 되는 거겠죠, 그거는. 예. 그리고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적에 그 교육도 지금 사회가 어느 만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하고는 접근 방식이 다른데 사회적 필요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철학이 사실은 개인주의 철학이에요. 정부가 개인들한테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일정한 액수를 보장하고 알아서들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하여튼 그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참여소득의 그 사상적 기초는 좀 달라요. 사회적 평가가 필요하다. 이게 어느 만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개개인들이 어느 만큼 사회에 기여하는지를 저걸 해야 된다. 사회가 개입해야 된다. 그게 들어가 있죠. 계속 냉혈한이었는데 한 가지 좀 피를 이렇게 돌아온 걸로 이렇게 따뜻한 피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럼으로써 내가 어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필요한 존재로구나 뭐 이런 네. 걸 느끼게 하면서 뭔가 조금 뭐 긍정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예. 있게끔 한다. 뭐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 96년 처음에 그 애킨스가 이걸 제기한 이후에 그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는데요. 그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한 저걸로 보게 됐는데 2000년 그때 96년에 처음 그 얘기 나온 뒤로 지금 한 사반세기가 지났잖아요. 그동안 보니까 이 세계 자본주의의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게 실업 상태라는 게 만성적인 상태예요. 청년들도 실업, 노인들도 실업, 여성들도 실업 이런 상태니까 이때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 만성적 실업 상태에 처한 사람들이 겪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트라우마는 있잖아요.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계산됐는데 그 직장에서 잘렸을 때 겪는 그 트라우마의 크기가 있잖아요. 전쟁에서 그 다리가 잘렸을 때랑 비슷한 크기가 나온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건 뭐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잘려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어느 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그때 그러면은 사람이 노동시장에서 내가 취직이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요 고용주한테 내가 잘 보인다 못 보인다라고 하는 거에 목숨을 걸다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 한 3, 40년이 그걸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참여소득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꼭 고용주한테 잘 보이고 직장에서 이렇게 스펙 좋게 하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제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김지훈 선생님도 시험 잘 보셨을 분일 텐데 저도 시험을 잘 본 쪽입니다만은 시험 보는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사람 잘 돌보고 사람 잘 챙길 수 있는 능력 가진 친구들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노동시장에 갔을 적에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치부돼 버리고 말아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으며 그 셀프 이스템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네네. 그래서 인구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인구들은요 단순히 소득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참여소득처럼
내가 아이는 잘 볼 수 있다. 난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네네. 공부는 못해도. 이런 분들은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서 참여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이 노래방 마이크만 잡았다면 날아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요새 여러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네. 그 코로나 전입니다만 네네. 그 노인정에 그 너무 이상한 상인들이 많다는 걸 발견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자기가 좀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그 이상한 물건을 사거나 사기꾼한테 속지 않도록 네. 대안적인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정을 오. 도는 분들이 계세요.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공부 못하고 스펙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이 활동에서 자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위험을 되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여소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뭐 소득 재분배라든가 사회적 필요를 조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다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울리히 백이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죠. 그분은 21세기의 그 산업사회가 다양한 활동의 사회가 돼야 된다. 멀티 액티브 소사이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랑 딱 맞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센 버전인데 기본소득도 이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기본소득은 약간 좀 간단하거든요. 근데 참여소득은 오히려 더 간단할 네. 수 있죠. 왜냐하면 정치가들도 그렇고 납세자들도 그렇고 납득하기 더 쉬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쓸모 있는 일을 하는 걸로 우리가 준다라는 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또 중요한 계기가 있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이야기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생태 위기가 있기 때문에 생태 위기, 탄소 위기를 갖다가 넘길 수 있는 활동이라면은 모조리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모두 들어가냐면은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파트 벽에다가 담쟁이 동굴을 만든다든가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일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창출하는 가치라고 하는 거는 누가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생태 위기 상황에서는 그린 뉴딜의 잡아놓은 예산들이 다 어느 나라 그 몇십 조 이상 되거든요. 여기서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고 그래서 생태 위기를 돕는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이 참여 소득의 형태로 조직을 해가지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사실 좀 생소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듣다 보니까 또 우리 홍기빈 대표님은 워낙에 말씀하시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꼭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홍기빈 대표님이 나름 패셔니스타세요. 아 그래요? 네, 몰랐는데 완전 패셔니스타신데요, 오늘. 야 네, 오늘 뭐 패셔니스타의 진면목도 보여주시고 어머니 또- 이후로 처음 그 말씀하신 정말요? 분입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오늘 참여소득에 대한 이야기 공부를 또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청취자분 한 분께서 우리 홍기빈 대표님한테 패션 사각복지에 시각복지에 기여를 하셔서 참여소득 지급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빠르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시네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여전히 또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전히 승복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그리고 인터넷 매체죠 악시오스가 네. 트럼프 대통령 보좌관 등을 인용해서 보도했어요. 그래서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서 결국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새로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투표를 일단 하잖아요. 그래서 주별로 임명한 선거인단이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최종 투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인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주 정부의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공식 확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서 선거인단의 임명권이 주의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노리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이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에서 선거 결과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를 했는데 다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선거인단 수가 다 합하면 47명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트럼프 캠프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선거인단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표를 던지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결과가 뒤집힐 수가 있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희박한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 확정을 막으려면 대규모의 선거 부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캠프가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트럼프 캠프 참모들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하는 주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시도 자체가 또 비민주적이고 네. 헌법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적 절차를 지독하게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선거법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학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보면은 사실은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는 그거예요.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결정하는 그 매너, 방식을 네. 결정한다고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따로 자기네들 마음대로 뽑을 수는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매너를 그러니까 방식을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선거 날짜 결정되기 전, 그러니까 선거 전에 이걸 네, 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거가 치러진 다음에 이거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도 맞지가 네. 않고 또 그거를 정말로 주 의회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한다면은 실제로 국민들이 투표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투표 결과가 있는데 그거에 위반되는 거고 그러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네. 그거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거는 뭐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네, 네. 의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네, 희박하다. 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고요. 네. 뭐 그 말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면은 주 의회에서 이력서는 쓱 이제 보내고 네. 이게 이제 연방 의회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설티파이 해갖고서는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 의회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주지사가 그걸 관장하는 그 주지사가 이제 원래대로 결정된 걸 보내고 가면은 연방의수 2개를 가지고 어느 걸 선택하느냐? 네. 그럼 펜스가 상원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부통령이니까. 펜스가 그러면은 이쪽 거 트럼프 대통령 거 선택해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가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를 혼내주기 위해서 온라인 매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갈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것도 역시 악시옥스가 네.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폭스뉴스에 대한 불만이 대선 전부터 이제 많이 불거졌잖아요. 왜 민주당 인사를 그렇게 인터뷰하느냐 이러면서 아하.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래서 지인들에게 지금 폭스를 내가 혼내주려고 온라인 매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사실 폭스뉴스가 보수 성향 채널이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애청자였고 폭스뉴스 앵커랑 해설가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4년 동안 유지를 해왔는데 대선을 앞두고는 폭스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심심찮게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폭스뉴스가 주요 언론사들 중에 가장 먼저 바이든 후보가 경합주 애리조나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라는 보도를 그리고 잠깐 이렇게 네. 취소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철회하라고 백악관이 네.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대통령 측근들은 폭스뉴스가 이 일로 실수를 한 것이다. 트럼프 아하. 대통령에게라고 여기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폭스뉴스 매체가 아니고요. 원 아메리카 뉴스, 뉴스맥스 같은 보수 성향의 더 군소 매체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를 파기할 계획이란 점에는 의문이 없다라고 지금 측근들이 전언을 하는 지금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그럼 케이블 채널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이 돈이 너무 많이 많이 들죠. 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디지털 미디어 채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지지자들의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같은 다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을 해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디지털 채널을 보면 유료 구독자 이제 돈을 받고 유료 네네. 구독자로 하는데 자기도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채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다 자기가 끌어가겠다. 특히 폭스뉴스 시청자들을 내가 그러면 끌어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하는 거 아니야? 채널을 파시고 뭐 이런 게 아닌가? 막 네네.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네. 그렇다고 폭스가
넉넉하게 당한 사람들은 아닌데요. 그렇진 여기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선거 사기를 주장하니까 갑자기 생중계를 끊어버리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랬잖아요.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투쟁 과정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네, 박스하고까지 싸우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그렇죠. 않은데. 네. 지금 뭐 다 트위터도 페이스북도 그러니까요. 지금 돌아선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요 바이든 해리스 당선을 축하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중국 외교부 왕원민 대변인이 이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는 미국 대선에 대한 미국 안팎과 국제사회 반응을 줄곧 주목해왔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거겠죠. 우리는 미국 인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바이든 선생과 해리스 여사에게 축하를 전한다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미국 언론에서 확정된 지 닷새 만에 지금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네.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든다고 네. 매체를 네.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일단은. 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게 과연 나올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 될 해보죠.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북반구 쪽에 이제 코로나19 이게 겨울철에 접어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예상하고 있던 바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봄보다 더 이게 심각하다고요. 네, 재확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10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5,184만 8천여 명이 감염이 됐고요. 지금 아이고. 사망자가 총 128만 명입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보다 지금 더 많은 수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일에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보고된 새로운 확진자가 57만 8천여 명, 신규 사망자가 9,60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9일 연속 1일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자문위원 한 명이 미국도 4주 내지 6주간 봉쇄 이런 언급을 해가지고 일파만파 파문이 네네. 커졌었잖아요.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랬을까? 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미국처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일주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국가가 프랑스인데 4만 6천여 명입니다. 이어서 인도,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순인데요. 인도를 빼면 이 상위권에 있는 국가가 다 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프랑스에서는 30초에 한 명씩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고요. 3분에 한 명씩 중환자실로 이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심각하네요. 지난달 중순부터 준봉쇄 수준의 제한 조처를 도입했는데, 지금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대인 10번째 국가가 또 이번 주에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심각하고, 지금 일본도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651명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다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3차 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트윈데믹 얘기만 들었는데 진짜로 다가오는 것도 네. 저희도 굉장히 겁이 나는데 그렇죠. 솔직히 이런 걸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지금 어쨌든 현재 상태 대통령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소송을 걸어서 이걸 뒤집겠다 어쨌다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조금 네. 국가 책임 있는 수장다운 자세를. 모습을 보여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원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위조 음성 판정서가 유행이라는데 네.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엄격한 네네. 조건을 그쵸. 내걸어야 이제 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적절한 코로나19 검사를 거치지 않고요. 음성 진단서를 위조해서 거래하는 암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지난주에 가짜 코로나19 검사를 한 혐의로 샤를드골 국제공항에서 7명을 체포했거든요. 근데 가짜 검사를 실시한 용의자가 검사 건별로 최고 우리 돈으로 한 40만 원을 받아서 이걸 가짜 검사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에티오피아로 이동하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가짜 검사를 해준 용의자들은 최고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브라질에서도 가짜 진단서를 가지고 입국하려 했던 여행객 4명이 지금 체포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어도 지금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렇게 지금 가짜 음성 지금 그 판정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몸살입니다. 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드론 택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드론 택시가 떴다는 얘기를 저희도 전해드렸는데 와 이런 걸 또 보네요. 근데 네. 택시인데 사람을 태운 건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드론 택시인데 일단 드론이니까 네. 이 프로펠러가 16개 달려 있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태우진 않았습니다. 사람 대신에 쌀포대를 태웠죠. 쌀포대.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7분간 한강 50m 상공에서 이 일대를 2바퀴 돈 후에 이륙했던 곳으로 이제 안전하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증이라는 거 얘기 드리는데 실제로 증명했다라는 의미인데 드론이 정말 사람도 나를 수 있을지, 즉 드론 택시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해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지난 6월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 농토 방제나 물품 배송, 실종자 수색 같은 건 이미 실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드론 택시를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행사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는 게 네. 이 드론이 그럼 좀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택시로 만들어지고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고 그러려면은 무인 비행기하고 드론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은요.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말씀해서 법적으로는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항공안전법에 보면 드론이 이제 무인 항공기와 무인 비행 장치도 다 이제 어떤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론하면 계속 이런 레저용 조그만한 이런 것들만 그쵸, 생각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력을 활용하는데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프로펠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배터리나 모터 등 그리고 다양하게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어떤 프로펠러들을 통해서 도심항공에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레저뿐만 아니라 수송 교통이나 아니면 군사용 아니면 미래의 교통 혁신 등등까지 많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용으로 또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렇죠. 중국이 그렇게 발전했다고요. 특히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중국이 실제로 이 드론과 관련해서 어느 영역이 이제 상당히 발전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취미 레저용 시장 같은 경우에서 취미 레저의 상용 시장, 예를 들면 우리가 드론을 달고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취미용으로 달리는 드론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그냥 중국이 잡았다라고 평가해도 될 정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취미 레저 시장이 DJI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매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가 이제 나름 한때 이제 드론계 애플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이 계속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도 네. 중국 업체와의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희박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시장의 사이즈가 다르죠. 그렇겠죠. 네, 아시다시피 대부분 그 중국에서 모든 생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체 일찍 시작을 해서 드론의 예를 들면 CPU가 될 수 있는 핵심 머리가 될 수 있는 부품들도 실제로 성능이 중국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드론 산업에 기존에 대기업이 들어가 있지 않고 작은 스타트업이나 어떤 작은 부품사들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에서 좀 떨어졌었던 게 이제 있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정전국가, 휴전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 규정들에 상당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레저용을 만약에 국내 자체 기술을 만들더라도 국내에서 뭔가 판매를 한다라고 할 때 시장이 작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까지의 국내에서의 그런 레저용 드론 시장 혹은 그쪽에 어떠한 투자되고 있었던 거는 결국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에 있는 어떤 부품들을 가져와서 이제 조립하는 수준에 좀 가까웠었다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군사용 드론은 어디가 제일 뛰어나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사용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조그만한 레저용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또 다른 얘기예요. 네, 그런 쪽은 말씀하신 대로 군사용 레저, 그러니까 군사용 드론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비행기나 전투기를 잘 만들고 있던 미군의 이스라엘 같은 회사들이 이제 상당히 크고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사람이 탑승하는 탑승용 드론에 주목하느냐? 여기에서만큼은 우리나라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드론 시장에서 드론 항공과 관련된 쪽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데들이 어디냐면요. 두 가지인데 한 곳은 비행기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데 두 번째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디나 뭐 도요다나 이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그 안에서 모터가 전기 모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원리가 전기 자동차랑 되게 비슷하거나 부품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넥스트 모빌리티 네네. 혹은 어떤 도심에서 운행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 특히나 전기차 관련돼서 개발하는 회사들은 거의 이러한 이동형 모빌리티 혹은 좀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국내에서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부분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은 근데 뭐 자동차 이런 게 없는데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워낙 많이 해서?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드론에 있었던 기술력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수준의 드론까지는 중국이 좀 선도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번에 테스트한 드론도 우리나라 드론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중국 드론입니다. 핫?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었던 이항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작한 드론인데 이거를 이제 드론이냐 아니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드론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이 되는 막 이런 쪽에 가까운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드론은 원래 처음에 설계는 한 명은 사람이 타는데 한 명 조종사가 같이 탔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드론이냐 뭐냐 막 이런 처음에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항사가 만든 드론은 원래는 조종사 1명, 탑승자 1명 그래서 2명이 탈 수 있는 기체고요. 220km까지 태울 수 있고 최대 속력이 130km 그리고 최대 3,000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실증했을 때는 20km짜리 쌀포대 4개 태웠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 조작 사람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네. 통신망을 통해서 원격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정도 이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속 130km나 이제 실제 태우더라도 만약에 무인인데도 2명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실제로 근데 우리가 택시나 어떤 좀 이동체라고 하면 좀 더 크고 빠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안전하게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 정도 예를 들면 4인이 타거나 좀 더 큰 모양의 모터를 가지고 좀 더 힘이 있고 속도감 있게 하는 쪽은 오히려 자동차를 만들거나 비행기를 만들 쪽들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레저용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선도를 해왔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크기가 커지고 누군가를 정말 수송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은 오히려 자동차 엔진들을 만들어왔던 국가들이 더 선도할 수 있다. 네, 자동차나 비행기 국가죠. 아.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에서는 한 2025년쯤에 기체를 선보이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 또 한 가지 이제 전장업체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탱크나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었던 그래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023년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선포를 그래요? 하고 있는. 왜냐하면 그쪽은 말씀하신 군사용 드론이나 이런 쪽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행사할 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축소 모형들은 같이 전시가 됐고요. 네. 어쨌든 탄 건 중국인데 또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게 그래도 중국 걸로라도 이번에 했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드론이 뭔가 완성이 된다고 바로 나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하늘길이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도 뭔가 규칙이 있어야 그쵸. 되고 규제가 있어야 네. 되고 관제가 법 있어야 있고 뭐 되잖아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뉴스로 보면 그냥 드론 날랐다 수준이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안에 관제 시스템을 같이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늘길인데 완전히 높은 비행기 말고 중간 하늘길에서 다닐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 때문에 이번에 드론 옆에 조그마한 드론들 4대 정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드론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뭔가 통신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이거와 함께 일부지만 드론 택배,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그 우체국에서 했던 택배 시스템인데 드론 택배까지 선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실제 하늘길이 열렸을 때 그런 드론들이 움직이는 관제나 규제 이런 쪽에 좀 테스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드론 도심항공교통이 한 2025년 이후에는 실제 하늘길을 열 수 있게 법규가 지금 개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뭔가 이게 약간 드론이 사람을 태우고 수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뭔가 모순인 것 같아요.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느낌인 게 드론이 원래는 무인이라며요. 근데 사람을 태워가니까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UAM, 뭐 Urban Air Mobility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란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름을 좀 바꿔갖고. 네, 그러니까 단순히 드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체의 중심이라고 치면 이건 이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도심 안에 있는 항공 모빌리티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포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기존 헬리콥터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땐 헬리콥터는 아시겠지만 큰 프로펠러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나 주변에 상당히 뭐 어떤 바람이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작은 프로펠러가 열 몇 개씩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테스트를 보면 한 뭐 15m 거리에서 이 정도에서도 전화 통화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오. 네, 그 정도로 이제 또 괜찮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헬리콥터는 이제 프로펠러가 하나 고장 나면 바로 추락되거나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열 몇 개 이상의 그 작은 프로펠러 달려 있기 때문에 몇 개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뭔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거나 그런 기법들 그리고 올라가는 높이가 기존 헬리콥터보다 좀 낮기 때문에 네네. 수직이나 이런 것들에서 도심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좀 또 헬리콥터랑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기로 한다, 친환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쯤 되면 그런 거 타고 날아다닐 줄 알았어요. 5년만 기다리세요. 5년만. 아니 옛날에 이 그 백투더 퓨처라고 네. 영화 있는데 그 2에 보면은 2015년 되니까 벌써 막 그거 타고 날아다니고 2020년 뭐 이럴 때 2015년에 시카고 컵스 월드 시리즈 우승한다 네. 그랬었거든요. 아까 그 비슷하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우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공유 업체 우버도 이 지금 모빌리티 특히나 이제 뭐 공중의 드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우버 에어라고 하는 게 이미 테스트가 몇 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상업 서비스를 2023년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댈러스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범 운행을 2023년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중국도 뛰어들 것 같은데요, 막. 실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기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기체는 이미 한 3, 4년 전부터 만들었었어요. 근데 상용화를 위한 산업화 지역을 이제 정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10월 말에 이제 이 중국에서도 뭔가 이게 13개 정도의 무인 항공 실험 기지를 이제 지정을 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쨌든 어떤 기술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행정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미리 열어놓고 그 안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봤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나라든 혹은 다른 나라의 드론 기술이 됐을 때 우리나라 도심 속에서 어쨌든 좀 빨리 이런 드론이 움직일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는 것이다라고 좀 하나 좀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라 하지? 그 약간 택시처럼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드론을 몰고는 언젠 갈 수 있나요? 글쎄요. 그리고 뭐 아까 처음에 무섭다 그러더니 갑자기 신났어. 그러니까요. 아까 분명히 저희 얘기할 때 드론 무서워서 못할 것 같다고 막 이거 안 될 것 같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 지금 그 어떤 그 플랜대로 간다면 네. 한 2030년 이후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2023년 얘기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파리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상용화할 건데 처음에 도시권에서 한두 개 노선을 위주로 이제 운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2030년부터 노선 확대, 2035년 이후에는 자율주행까지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개인적으로 뭔가를 몰거나 이럴 때는 한 2035년 이후에는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또 굳이 우리가 어떤 그 내 거를 몰지 않아도 비용상으로 좀 그때가 되면 2035년은 괜찮아질 수 있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네. 이제 그 상용화 초기다 보니까 운임이 한 1kg당 3,000원 정도로 계산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공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11만 원 정도 네. 들 건데 이게 나중에는 2만 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오.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드로너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드론 택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 비즈니스를 하느라 바빠질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겠다고 약속해서 거짓말은 못 하겠네요. 네, 좀 힘듭니다. 오바마 당선자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더 강하고 나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많은 대선 패자들이 남긴 승복연설 중 한 구절들입니다. 1952년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관례가 된 승복연설은 법적으로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죠. 아직까지도 승복연설이 나오지 않고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다는데 12월에는 결정이 나겠죠. 재검표에 들어갔지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한 곳을 뽑으라면 저는 조지아를 꼽겠습니다. 레이 찰스의 Georgia on my mind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